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속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야당 의원 질의 중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부다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가 정권을 인수할 당시에 저는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첫째, 안보 문제입니다. 한미 간의 동맹 관계는 삐걱거리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한미 동맹을 복원시키고 한일 간의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 이제 한미일 간의 한반도와 이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런 안보 협력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고 우리의 번영과 안보를 지킨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점에서는 저는 안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36%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거의 49.4%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부채는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 부채 그거를 GDP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것은 국가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GDP가 크면은 비율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국가의 부도의 위험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로는 물가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정부를 인수했을 때 2022년 4월 달에 우리의 인플레이율은 4.8%였습니다. 5월 달에는 5.3%였습니다. 6월 달에는 6.3%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5월 달에는 6.0%였습니다. 7월 달에는 6.3%입니다. 제가 6월 달의 통계는 조금 확실하진 않습니다. 틀리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가가 지금 2%로 안정됐습니다. 아직 민생 어렵습니다. 아직도 농산물, 배추, 무 가격 높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제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거덜이 나면 바로 외환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 우리 90년도 말에 DJ 정부 때 그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제수지의 건전성은 경상수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외환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작은 겁니다. 그것이 2022년에는 235억 불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것이 350억 불 정도 됐습니다. 올해 이 경상수지는 730억에서 770억 불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거덜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용입니다. 고용률은 우리 15세부터 64세까지가 거의 67% 가까운 그런 율로 7월 달 통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취업을 하는 2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72.3%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민생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도 배춧값, 시금치값 비쌉니다. 정부가 총력전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더 나아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정상화시키고 경제를 선방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률을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OECD 쪽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를 우리가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접해보면 대한민국 정말 변했다. 언제 그렇게 군수산업을 일으켜서 이 구라파에 유럽에
무기를 팔고 있느냐. 작년에 170억 불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우리 반도체 자동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좋은 하나의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잘하기 위해서 세계 6위, 5위로 더 진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레이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64년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연설에서 지금 이 세상에는 left와 right라는 건 없다. 다만 up or down만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살찌게 하고 우리 민생을 더 살찌게 하는 그런 up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나가는 정책과 우리가 계속 더 후퇴하고 더 나빠지고 하는 다운을 향해서 가는 정책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는 레이건이 하는 얘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좋은 저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외교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외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일 외교의 성과에 대해서 표명을 하고 조금 전에 야당 의원이 질의하셨지만 친일 매국 정권이다.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전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우리의 수출 규모가 일본보다 32억 불밖에는 적지 않습니다. 아마 잘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올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 수출을 더 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탠드앤푸어스나 피치나 그리고 우리 모든 그 해외 신인도 국가 신인도를 예측하는 그러한 그 기관에서는 한국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정말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 한번 국제 수지를 흑자를 한번 낼 수 있을까? 언제 한번 우리가 그래도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수출력 이런 것들을 좀 능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 우리가 한번 세계에 내놓고 대한민국이 사랑받고 평가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의 눈앞에 왔다. 다만 우리의 민생,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코스트가 비용이 낮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자리, 좀 더 나은 주거, 좀 더 나은 의료 체계를 갖도록 하는 거기에 온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와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쌀값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체감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쌀값에 대해서만큼은 늘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9일에도 국무회의에서 쌀 45만 톤 공공비축 매입 등 공공비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그 추가적인 대책을 곧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쌀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소비가 계속 줄고 있고 공급은 그렇게 줄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 수요가 있는 밀이나 콩 쪽으로 좀 이거를 전환을 좀 시키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을 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스마트팜,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좀 만들도록 해보자. 그러나 쌀은 우리의 전통적인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그 식량이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거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우리 수요와 공급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이런 노력을 좀 어렵게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 정부가 좀 역할을 해가지고 적절한 가격을 좀 유지를 하자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서 특히 추수기에 우리 그 농민들이 너무 낮은 쌀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을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느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이 계엄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지금 이 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에 대해서 단 일이라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계엄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곧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가기 힘든 1심 판결이 나온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어떤 사태라도 준비하겠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저는 경고로 그렇게 들려집니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그 어떤 상황도 아닌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단행몰이는 할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정부가 혹시라도 계엄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라라고 하는 미리 사전 경고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의도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국제사회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언제라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즉각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밝혀진 사실만, 제가 객관적인 사실만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에게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직접 연락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누구로부터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인 누구를 빼라 넣어라 라는 구체적인 언급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국방부에서도 특정인을 넣고 빼라는 지시를 또는 그런 언급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특검법이 강행 처리됐고요. 더군다나 군 검찰에서의 수사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한 기본 조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에 대해서 원점에서 모든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해서 오늘 제3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이 제3자 특검법은 저는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의 손을 빌렸지만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나마도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민주당이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고 그중에 4명이 추천이 되면 그 2명을 민주당이 선택하겠다는 특검법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법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 특검법으로서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대통령의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명품백에 관련된 내용만 또 청문회에서 나왔던 객관적인 진술만 확인하겠습니다. 청문회에 나왔던 최재형 목사는 이 명품백을 준 목적에 대해서 이 명품백을 주면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고 그것을 몰카로 촬영해서 이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재형 목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명품백은 어떤 청탁 목적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은 이것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정치적 목적, 즉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명품백을 건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저 신문에 났던 기사들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입니다. 이런 특검법은 결국은 정쟁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를 들어 주신 그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으로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원칙적으로는 특검 제도의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면으로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야당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 보려고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전에 이미 수사 기록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그 어떤 것도 새롭게 밝혀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했던 검사들도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고 수사 기록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질의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기록을 다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종전에 문제됐던 그 내용들 외에 새로운 추가 증거가 입수됐다는 보고는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희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야당은 정치 탄압이다 또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을 시켜줬는데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것은 폐륜 수사고 배은망덕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시켜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보훈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리고 2020년에 고발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던 것을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이 임명해 준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이 사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도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되고 실형을 살았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